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생각이 마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기차는 중국 시장이 메인이 될 것이고, 그 중에 뭐 메이커로는 테슬라랑 비아디, 그리고 뭐 그외에 중국 전기차들이 메인으로 전기차로 이렇게 갈 것이다. 전기차 시대에서 선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자율주행 학습을 하잖아요. 자율주행을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중국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협력사들과 함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 논의 중이고, 여기에 지금 들어갈 인공지능 AI 칩은 아마도 엔비디아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미국이 칩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들어올 수 있을까 조금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미국 등 외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처리해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현지에서 학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기존에 추진해온 데이터 외부 전송 방안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처리 방안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두 가지 옵션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난 뭐 28일 날 베이징을 방문해서 리창 국무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데이터 외부 전송 뭐 대한 이런 허가를 요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테슬라가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이거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로 판매할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테슬라는 기존에 외부 전송을 데이터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중국 데이터는 중국의 이 데이터 센터로 가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거고 중국에서 기술 개발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지어지는 거 보면은 이 자율주행도 어쩌면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 발전도 중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AI 신경망 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죠. 무인택시 사업에 지금 테슬라가 이제는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가 진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럼에서 나온 거가 있는데 가져왔는데요. 테슬라가 다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중국의 AI 투자를 복제해야 한다는 거다. 중요한 거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중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복제를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AI의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은 뭐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자율주행에서는 이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밖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일이 없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이 H100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수출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허용할지 이것도 흥미롭다. 근데 아마도 허용이 안 될 것 같다. 추측하지만 허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가 하웨이 칩을 이용해서 FSD를 교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는 엔비디아 칩을 못 쓰니까 하웨이 칩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8월 8일 날 이게 FSD 자율주행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도 자율주행 출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결국 중국에서 이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테슬라 뉴스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빅데이터를 위해서 중국에다 이렇게 자율주행을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토리지죠. 데이터 저장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안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마스다 이런데 안 하고 있죠. 테슬라만 하고 있다.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 일부가 하고 있고 현대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니까요. 이 뭐라고 해야죠? 이 테슬라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가 그냥 전기차에서는 그냥 메인으로 갈 겁니다. 왜냐? 다른 전기차들은 아예 소프트웨어도 없지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안 되지요. 그런 이런 자동차를 뭐 하려고 탑니까? 전기차에서 비싸게 돈 주고. 그러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승부는 끝났고 여기서 얼마나 빨리 테슬라가 가는지 중국 전기차가 가는지 이 속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중국 전기차를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 관세를 부과하면은 피해보는 데가 중국 전기차도 있겠지만 테슬라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도 기가 상하이에서 3만 대 정도가 매달 수출되잖아요. 3만 대 정도가 수출되는데 이게 중국산이란 말이죠. 중국에 생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EU에 월 2만 대 정도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는 아직 뭐 수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EU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이게 테슬라한테도 오히려 자기 기업인 자국 기업인 자국 미국 기업인 테슬라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이고 또 기사가 또 있는데요. 미국조차도 지금 왜 이런 걸 하냐? 지금 보면은 포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생존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왜냐? 지금 보면은 전기차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뭐 13억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포드가.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원래 예전부터 올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미국 자체 브랜드가 어마무시하게 약하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관세 20%, 25%를 물고 들어와도 워낙 싸다 보니까 싸고 좋다 보니까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는 아예 상대가 안 되는구나. 아예 끝나겠구나. 뭐 지금 보면은 전기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뭐 한 대당 10만 대의 손실이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만 13억 달러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보면은 전기차로 지금 포드가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약 여기에 중국 전기차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거의 뭐 시장은 초토화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탈란티스 회장은 바이든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란티스 CEO 칼로스 타바레즈는 미국 내 전기차 수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을 했다. 일명 거품 속에서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주의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차례차례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호주의를 하면은 자국 내 산업이 단기적으로 포드나 아니면은 제너럴 모터스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게 경쟁력이 아예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는 자국 내 산업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겠죠.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보조금도 받고 그냥 대충 만들어도 잘 팔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호구 취급하면서 국내 독점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고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중국에 안 나가도 되고 뭐 유럽에 안 나가도 되고 남미에 안 나가도 됩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 값싸게 중국 전기차가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를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고 안 좋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이런 차량을 써야 된다. 전기차를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부활되지도 않았잖아요. 제조업이 없는데 더 비싸게 계속 이런 제조업 제품들을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올라가니까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차례차례 등장한다. 이런 게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좋지 않아질 것이다. 이렇게 스탈란티스 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멕시코로 생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다 구별할까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또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에서 많은 값싼 인건비로 들여오는 게 많거든요. 들여오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보호무역을 추진을 하면은 좋지 않아질 것 같다. 그리고 EU,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하겠다 하고 있지만 이거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탈란티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경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아예 스탈란티스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니폰 모터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예 그냥 유럽에 니폰 모터스를 갖고 와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 벌겠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해결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합작을 해라. 포드가 비아디랑 합작을 하든지, 포드가 지리 자동차나, 포드가 니오 자동차나 이렇게 중국 전기차랑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규제만 한다고 하면 결국 실적 개선은 없고, 보호무역으로 미국 시장은 지킬지언정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잃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스탈란티스 회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출시가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 내각 장관 2명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는 5월 19일 일요일까지 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말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1억 몇천 명이죠. 1억 몇천만 명의 인구가 많고 있고 대표적인 니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도 스타링크 사업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떠오르는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앞으로도 더 많이 떠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멕시코를 통해서 비아디는 이 관세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금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아디는 베모라는 이 회사랑 협력을 해서 멕시코에 더 많은 충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베모라는 이런 충전 회사랑 충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택시나 이런 사업도 멕시코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멕시코에서 렌트카랑 택시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결국 비아디 제품이 멕시코에 많이 팔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비아디에서 비아디 샤크라는 픽업 트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을 공개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 시장도 멕시코에 이걸 이례적으로 멕시코에 출시를 한 거거든요. 중국 자국 내에서는 출시 안 했습니다. 근데 멕시코 시장을 노리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 시장이랑 그 위에 있는 멕시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미국을 노리는 거 아닌가. 미국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픽업 트럭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멕시코에 이렇게 출시를 해서 아마도 우회로 미국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카우보이가 나오고 이런 건데 한번 광고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샤크 광고 영상인데 이게 보면은 약간 사막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이 뛰어다니고 있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약간 미국 서부 배경을 좀 하는 것 같죠? 멕시코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약간 보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농장, 멕시코에도 농장이 있겠지만 미국의 농장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는 게 보이시죠? 닫거나 여는 게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어플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이렇게 싣고 그 다음에 어플로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충전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아마도 미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뒤에 이렇게 짐을 싣고 캠핑으로 해서 캠핑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카고를 싣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힘이 세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오토바이를 싣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기능까지 다 보여주고, 이거를 과연 멕시코 사람들도 쓰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가라오케 기능도 있다, 이렇게 노래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면 시스템 같은 게 보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프로드에도 잘 간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이거 지금 누가 쓸까? 지금 캠핑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오프로드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고 이렇게 V2L 기능도 나오네요. V2L, 이 자동차에서 전기를 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V2L 기능도 나오는 거 보고,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아디 이 샤크가 멕시코에서 출시를 했지만 멕시코에서 당연히 많이 팔고, 비아디가 지금 미국을 노리는 거 아닌가. 멕시코에서 또 공장을 짓고 샤크가 또 이것도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미국까지 우회에 이렇게 진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관세를 피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아까 자율주행 얘기했었잖아요. 자율주행 지금 계속 얘기해보자면 바이두도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이 지금 테슬라랑 같이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보면은 바이두에서 아폴로라고 해서 최초의 레벨 4, 레벨 4의 자율주행 모델인 아폴로 택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6세대 로봇 택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 일단은 우한에서 처음으로 100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여 자율주행 상용화가 진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3000제곱킬로미터를 3000km/제곱미터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770만의 인구를 위한 일일 6000건의 데이터, 이 자율주행 택시권을, 택시 이런 뭐 그런 거죠, 데이터, 이런 주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2024년까지 우한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5년에는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한번 기사를 보고 있고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지금 바이두의 자체 개발 무인 택시에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걸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둘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두의 아폴로 60% 저렴한 6세대 로보택시가 뭐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로보택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처음 단계여서는 사람이 탔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완전 무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계속 이게 우한이랑 심천 그리고 베이징 이런 데서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 택시가 이렇게 다니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운용 비용이 뭐 30% 절감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효율성을 최적화를 통해서 서비스 비용을 80%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두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에 뛰어들었고, 이 분야에 진출한 최초의 중국 기업 중 하나였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나오는 게 베이징 자동차랑 아크폭스라는 이 자동차 지금 로보택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운용 규모를 늘려서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세대 모델이 이제 나왔다.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다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업체를 보자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샤오펑 있잖아요. 샤오펑도 지능형 보조 운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25년에 지금 XNGP라고 해서 이거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샤오펑은 이런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다. 뭐 샤오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도 SU7 있잖아요. 이걸 출시하면서 스마트 조정석에서 이런 OTA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도 아마도 샤오미에서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랑 같이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마도 자율주행이 발전하겠구나, 아니면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모티브로 해서 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다른 중국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겠구나. 그리고 중국 자체에도 자율주행 업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위라이드라는 자율주행 업체는 예전부터 유명했거든요. 제가 이 자율주행 버스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청소 트럭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지금 르노그룹이랑 협약을 맺어서 프랑스에 자율주행 이런 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자율주행 자율 셔틀을 아마 프랑스에 오픈을 해서 행사장과 뭐 주차장 간에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아마도 이게 인정받으면은 프랑스에서도 이 자율주행 버스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없죠. 여기 그림 보면 사람이 없고 이렇게 뭐 여기 앞으로 가는 이런 모니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라이드라는 업체는 지금 중국, 미국, UAE,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회사이다. 그래서 위라이드가 7개국 30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되고 있고요. 차량 호출, 주문형 버스, 그 다음에 도시 화물, 지능형 위생 차량, 그 다음에 첨단 지능형 운행 솔루션. 이거 제가 도시 청소하는 이 로봇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라는 이 업체는 이런 자율주행, 이 큰 트럭, 이 물류 자율주행도 이제는 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쓰겠으면 첫 번째는 전기차로 거의 다 바뀌어야 된다. 전기차 인프라가 돼야 된다. 인프라가 되고 이게 인프라가 가장 많이 깔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쌓여야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신이다. 통신도 다 이 전기차로 바뀐 다음에 통신이나 데이터나 이게 돼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든 그런 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중국이다. 왜냐 중국이 가장 빠르게 전기차도 보급이 되고 있고 이쪽에서 인프라나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업체들이 포니라는 이 로보택시 업체도 베이징에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면서 베이징에서 이런 테스트 허가를 확대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포니, 아폴로, 바이두의 아폴로, 그 다음에 위라이드, 딥웨이 막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셉티오 테크놀로지 뭐 여기에서도 지능형 대형 트럭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택시는 물론 이 물류, 항만에서 이 자율주행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국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조선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쪽에서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계속 중국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센터를 중국에서 짓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가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 끝났다. 이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이 두 업체를 따라갈 기업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고션 하이테크가 새로운 배터리를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그래서 고션 하이테크 이 발표한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킬로당 350이라고 합니다. 350을 약속하고 있고 200도에서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지금 진시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분 만에 80%가 충전이 되고 15분 만에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OC의 배터리도 공개를 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 이러면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는구나. 고션 하이테크에서 이런 걸 출시해서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하루라도 방송을 안 하면은 이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리고 25분 만에 또 0% 그러니까 완전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방송을 안 하면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고션 하이테크 배터리는 뭐 LFP 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3원기 배터리도 나오고 있고 LFP도 나오고 있고 3원기 셀은 지금 100kW 이상의 800km 주행 거리가 가능한 이런 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팩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고 있다. 잼스톤, 전고체 배터리인 잼스톤을 공개하며 새로운 배터리 분야에 공식 진출함을 알렸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50 정도의 에너지 밀도로 나와 있고 주류 리튬 3원기 배터리보다 40% 높다. 에너지 밀도가. 그래서 고션 하이테크는 이렇게 말했고요. 회사에 따르면 3,000회 이상의 사이클 수명을 갖고 있고 전기차 모델 전체 수명 주기를 통한 100만 킬로미터 주행 거리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래서 잼스톤 기반의 팩은 시스템 에너지 밀도가
280km, 그러니까 280 정도 에너지 밀도가 나온다고 1회 충전으로. 그리고 최대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션 하이테크가 이렇게 기술 개발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ATL은 어떤 걸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CATL 수석 과학자인 우카이가 한 행사에서 회사가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CATL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도 잼스톤이라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 계획이다, 이런 거를 밝혔다. 아직은 출시한 건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기사가 있는데, 니오에서 ET7 있잖아요. ET7이 반고체 배터리 있거든요. 반고체 배터리를 무려 1070km까지 주행을 완료를 했다. 이 주행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반고체 배터리가 이제 나온다면 세미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반고체 배터리가 니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1000km 주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T7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 배터리보다 50% 용량이 증가했음에도 단 20kg 무게밖에 안 나간다. 120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ET7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1000km 이상의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심지어 테스트도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반고체 배터리는 약간 액체 대신에 젤, 점토 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응고시키는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구나, 이제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기술 격차를 과연 독일이나 미국 기업이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